1960년대에 이르르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2000년대에 딱 들어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 아니면 책, 뭐 노트 이런 데 기록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에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가 싹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소형화된 컴퓨터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이 다 하나로 싹 다 융합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이 구간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볼 때 정확한 용어는 과학기술혁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아까 제가 인류의 역사 20만 년을 말씀드렸는데, 20만 년 동안 발전한 우리 인류의 지식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발전할 지식이 수억 배 더 커질 겁니다.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네.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경제 분야도 이제 뭐 초점을 그쪽으로 좀 맞추고 있고 네,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구분을 해서 세밀하게 네.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술들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기술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기술은 곧 지식입니다. 하나로 연결되고 이게 융합하는 과정에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공장을 돌리면 우리가 그 PLC라고 하는 공장을 돌리는 인간의 두뇌 같은 이런 장치가 되고, 병원으로 가면은 의사로 바뀝니다. 암을 진단하거나 하는 이런 걸 하고,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뭐 바이오 기술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의 오가노보라는 회사는 이 바이오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해서 우리 인공 장기를 프린터로 생산을 합니다. 지금 그런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의학인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바이오 기술인지 프린팅의 영역인지 이런 것들이 경계가 지금은 싹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하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라든가 네. 그 인공지능, 네. 그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5G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해도 네.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지금 분명히 우리 현실에서는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래서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더 사람들은 일순간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학자하고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경제학자들이 틀렸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전공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 같은 이런 미래학자들은 기술이 일자리를 전부 파편화하고 싹 다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예를 들어서 1750년대의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물건을 만들면 우리 사람들 일자리는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반론으로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가져온 거고요. 왜 그러냐면 1750년대 당시에 산업혁명 때는 옷감을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고 가족들 입히고 뭐 일부 더 만들어서 이제 식량하고 바꾸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장에서 방직기계를 들여놓고 사람을 대규모로 고용을 해서 옷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크게 소비가 느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양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옷을 하나밖에 못 입고 살 때하고 10벌, 20벌씩 옷장에다 쌓아놓고 살 때하고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소비할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1750년대 세계 인구는 약 7억 3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지금은 77억 명이에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였고 지금은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은 더 엄청나게 같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옷 쌓아두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발 20컬레씩 갖고 행복할 사람 별로 없어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진국 인구가 이미 다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70년생 같은 경우는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작년에 출생아 수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9만 명입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 포함해서 작년 11월부터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미 우리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거예요. 29만 명이 저 위쪽으로 가면 100만 명씩 뭐 쌓여있는, 20년씩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부양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일자리 측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공장 같은 경우는 방직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기계를 돌려서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자동화 공장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실험을 끝내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디다스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는 동남아시아에 약 100만 명 이상을 고용을 해서 신발, 뭐 스포츠 의류 이런 걸 생산하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약 4억 켤레 정도를 1년에 생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든 스피드 팩토리라는 자동화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6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합니다. 그리고 한 공장에서 100만 켤레를 만들어요. 이미 2016년부터 뭐 독일의 안스바흐, 미국의 애틀란타 등의 이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운영을 했는데 사실 4억 개에서 100만 켤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신발을 만들어 왔는데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 폐쇄를 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의 뭐 물류 자동화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스템 설계들을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니까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보다 그 두 가지를 믹스해서 사람들을 확 줄여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스피드 팩토리로 다시 돌아가면 600명이 하던 일을 1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100만 명이 하던 일은 17,000명이 하면 끝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IoT하고 비슷한 우리 기술들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가면 하이패스 있잖아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서울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자회사로 고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제가 없어진 일 하나 또 최근 없어지는 거 말씀드리면 배달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도 뭐 시끄러웠는데 배달 일이라는 거는 옛날에 통닭집이 하나 있으면 배달원을 하나를 고용하거나 주인이 직접 누구는 튀기는 일을 하고 홀서빙하고 누구는 배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나눠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정규직 일자리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배달 일은 전부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시간제 근로도 아니고 건건이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기술에 의해서 다 이런 해체를 맞게 됩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의 이런 혁명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네.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2015년 통계하고 2019년 통계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에 관련된 게 나오냐면 그 중산층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2015년에 중산층 비율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68%였습니다. 68%였는데 4년 만에 58%가 됐어요. 10%가 위로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나요? 극히 일부는 위로 갔겠죠. 극히 일부는. 다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싹. 밑에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닭집 정규직 일자리 잃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게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니까. 네. 그럼 이런 환경 하에서 네. 우리가 어쨌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경쟁력 이런 네.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는 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양들을 잘 들여다보면 미래를 한번 정확하게 거의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하는 일, 우리 애들이 할 일, 이런 것들이 미래에 정말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야 뭐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하는 일, 공부, 주변 뭐든지 다 바꿔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게 하나 딱 있는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인공신장을 프린트하고 내가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2030년 정도면 나올 텐데, 내가 돈이 없으면 인공신장을 이렇게 이식받는 거는 꿈 같은 얘기가 되죠. 지금이나 미래나 사실은 이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됩니다. 정부는 계속 소비하라고 하지만 정부는 절대로 개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미래는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 1,000만원을 앞으로 미래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걸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잘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빨리빨리 벌고 많이 벌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남 일 시키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 그냥 하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뭔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20만 년 동안 발전하던 것보다 앞으로 20년 동안 발전할 양이 수십억 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따라잡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될 때까지는 다 해야죠. 개인도 국가도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미래기술혁명을 그 책에서는 9가지를 나열을 하셨거든요. 네, 일단 이게 아마 우리 주요 그 앞으로 성장하게 될 그 네. 산업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네. 이 기술혁명이 가져오게 될 그 우리의 미래가 네.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촉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들로 치면 좌뇌가 하던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수리, 논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이미 뭐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는 좌뇌의 활동 영역을 넘어선 지 뭐 한참 됐고요. 뭐 특정 영역이긴 하지만 또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코로나19 신약 뭐 약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하는데 전부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은 이제 자동차로도 가고 뭐 여러 군데로 들어갈 텐데, 이 인공지능에 관한 그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린 이미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12위권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뭐 중국 정도라고 보고, 그래서 그 밑으로 쫙 있는데 독일이 7위입니다. 독일이 7위인데 독일이 세계 1위를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로봇을 활용하고 센서를 활용하고 물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사람 대신 일하게 만드는 자동화 공장의 세계 1위입니다. 얘들이 손잡은 나라는 여러 나라들인데, 일본하고 미국의 회사들과 손을 잡고 공장을 짓는데, IBM 같은 회사들이 그 공장을 짓는 그 인공지능을 설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뭐 엔지니어들 많이 나와야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두 가지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하는 측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들죠?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뭐 데일 컴퓨터보다 삼성 컴퓨터가 더 좋잖아요. 스마트폰
누가 제일 잘 만들죠? 세계 1위 삼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발굴해서 집중하고 집중해서 투자하고 또 더 발굴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기술로 지금 제일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로봇보다 더 공포스러운데 사물 인터넷은 우리 일자리를 없애는 아주 자동화의 천병입니다.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뭐 자율계산대 해서 이렇게 네. 찍찍찍찍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누구 일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곧 조금 세월이 흐르면 2022년 정도가 되면 마트,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편의점, 뭐 모든 곳이 다 무인화됩니다. 우리는 속도가 지금 엄청 늦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에 가면 이런 무인 편의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이제 막 보급을 시작한 이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로 이제 그 매장들이 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다 일자리 해체하는 장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냐면 도로에 깔리게 되고 곳곳에 깔립니다. 산에도 깔려서 산불 감시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다 일자리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독일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로봇 기술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이제 쿠카라는 로봇팔 회사가 있는데, 선진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가보면 전부 쿠카 로봇팔로 제작을 합니다. BMW가 새로 지은 독일 공장에 가보면 전체 5단계 공정 중에 마지막 조립 공정만 약 40% 자동화되어 있고 나머지 4공정은 거의 95%에서 99%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1%는 뭔지 아십니까? 자동화 안 된? 아니요. 이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니터 봐가면서 기계 작동되는 거 보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BMW 뭐 3 시리즈 같은 신차들 생산하는 공장 한번 들여다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봇이 이제 산업으로도 가고, 제일 이제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낼 게 뭐냐면 사람 몸이 옮겨갈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뭐 소피아 같은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들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실제로 저 로봇은 바이오 기술이나 이런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뇌 연구 기술들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인공 신체가 될 겁니다. 사람 몸을 그대로 다 머리까지 옮겨갈 수 있는 인공 신체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2035년이 지나도 인공 신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2040년 정도가 되면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뇌를 뜯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뇌에 있는 기능을 하는 인공신체를 사람 로봇을 만들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생각하는 로직을 다 같이 옮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기술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면 바이오 기술로 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실험용 장기라든가 이런 장기를 전부 다 생산을 합니다. 피부, 뭐 뼈, 뭐 신장, 심장 이런 것들은 다 프로토타입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뇌를 못 만들었는데 작년에 유럽 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투입된 팀들이 인간의 뇌하고 똑같이 작동하는 프로토타입 뇌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6년 만에 거둔 성과고요. 2030년이 되면 인간 뇌를 넘어서는 인공 뇌가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쪽 분야의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정말 미래 분야에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된다.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말들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으니까 한국이
그 뭐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국이 가장 앞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한국이 지금 뭔가 전략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좀 몰입했으면 하는 우리의 또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분야들 가운데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네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뭐 공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합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술이라는 게 분야가 정해져 있고 이것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다 주변하고 연관이 돼 있고 융합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이미 과거 아무리 짧게 봐도 7, 8년 더 짧게 본다면 3, 4년 동안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고 더 하나 여기에 불안정한 요소들은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고 인구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세대는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을 29만 명, 올해는 27만 명 예상하는데 네. 경제까지 더 안 좋아져서 그것도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29만 명이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 30만 명이라고 치고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씩 낳아도 15만 명으로 쪼그라듭니다. 이거는 국가가 소멸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는 걸 지금 정부가 좀 제대로 알고 이게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세대에는 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 이제 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는 갈 수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저는 많이 늦었고 가망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인구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네, 혹은 네. 뭐 중국 네. 이런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어쨌건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분야를 연구해서 그들과 어떤 경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어떤 기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뭐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주행 기술, 이거 아까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바둑 두는 거,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걸 한번 보고 저거를 자동차로 활용을 해서 운전을 대신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세상을 바꿀 기술이 되는 거죠.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내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쪽들의 지원도 같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상상하고 공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막연히 막 그런 거잖아요.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어떤 교육 문화가 정말 주입식이고 대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토양이 아예 안 돼 있다. 이런 교육제도를 문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도입은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한번 들여다보면, 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스템 하면은 S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 이렇게 이제 전부 과학을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어땠나요? 엊그저께까지 이공계 나오면 취업도 못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뭘 한다고 갑자기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정부가 하지 않는 두 가지를 한번 가르쳐 보는 게 어떨까 하고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나라도 가르치지 않는 두 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안 가르칩니다. 대학 가면 경제학과 있는데? 아닙니다. 경제학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경제학을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가는데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똑똑한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다 경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다 그렇죠. 미국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갑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고 다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시장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경제학을 배워야 되는데 경제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똑똑한 애들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인공지능을 연구할 애들로 키워요. 인공지능으로 사업할 애들을 키워요. 근데 우리는 제일 똑똑한 애들이 뭐가 되죠? 고시 패스해서 관료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사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런 게 하나 깨져야 되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이것도 E로 시작하는 건데 기업가 정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 이렇게 제도가 느슨하고 그럴 때는 기업가 정신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줬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기업을 하고 싶어도 다 규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이제 뭐 어쨌든 방법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우리가 뭐 멀리 크게 봐서 뭐 지구라는 측면을 좀 떠나서 세계를 떠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만 봐도 예. 뭔가 지금 우리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 기술적으로 현재까지는 앞서왔지만 좀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고 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살기는 좋은 나라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봐야 됩니다. 애들에게도 살만한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